네? 그 기존에 수업했던 거 제가 다시 한번 쭉 리스트 정리해서요. 영상 다 녹화해놓고 업로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어딘가 저장해놓을게요.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게끔 해놓을게요. 알겠죠? 그거를 클래스룸을 다시 부활을 하던 아니면 그냥 링크만 바로 걸어서 하던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해놓을 테니까 2주 동안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분명히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시에서는 딱 시 보자마자 여기서 떠올라야 되는 어떤 표현법들도 있을 거고 표현상의 특징도 있을 거고 주제도 있을 거고 소설 같은 경우 우리 소설 몇 개 공부해야 되니? 산포 가는 길 하나, 또 고전소설 심청전, 또 최고 운전 최고 운전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그 도락구 아저씨는 안 나와도 그치? 그러니까 그럼 소설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뭔가 봐야 되는 그 기준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느낌으로 내용 정리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더 추가해야 될 거. 나는 오히려 2주 시험이 늘어졌으니까 더 좋은 게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셔야 돼요. 개념 정리하는 수업하고 문제풀이 하는 수업하고는 방향성이 좀 다를 거예요. 문제풀이에서 저번 시간에도 뭐 문제풀이 했지만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아닌 이제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문제 포인트들을 잡은 거예요. 학교 기출문제가 아닌 다른 학교 기출문제도 제가 드릴 건데 다른 학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문제화시킨 애를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문제화시키네? 그럼 이렇게도 물어보니까 이것도 우리 학교에 적용될 수 있겠구나. 조금 더 생각하시오. 알겠죠? 그런 고차원적인 부분은 한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하면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해봅시다. 자, 시작할게요. 자, 로봇시대 인간의 일. 이런 지문을 읽을 때, 이게 모의고사 지문이면, 진짜 뭐 수능 모의고사 공부처럼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나 스킬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텐데, 그냥 담백하게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해봅시다. 제목 로봇이 되고요. 인간의 일에 대해서 무슨 글일까, 이거는? 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무슨 글일까, 이건? 무슨 글 하면은 두 가지 글로 크게 나눌 거예요. 설명해주는 설명문 혹은 설명문이 아니면 무슨 글이지? 논설문. 논설문은 뭐 하는 글이에요?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는 글. 주장하려면 주장만 하면 되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 근거는 어떻게 찾아야 되나? 내 뇌피셜로 찾으면 되나? 사례, 뭐 통계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죠. 또 전문가의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근거로서 좀 타당한 근거가 성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이게 무슨 글이냐에 따라서 논설문이라는 것에 따라서 주장과 근거를 바라봐야 되는 이 부분이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거는 형식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글의 형식, 논설문이라는 형식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을 정리해 주신 것도 이 글에 대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비문학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일단 형식 부분을 이렇게 접근하세요. 논설문이구나. 주장과 근거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럼 주장과 근거는 항상 일치하겠네? 그래? 여러분들 주장을 하고 근거 되는데 항상 논리적이야? 공부하기 왜? 그냥 논리적이지? 그냥 공부하기 싫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 안에서도 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해야 돼요. 누구의 질문? 나의 질문. 근데 그런 나의 질문을 던지는 부분을 문제화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비판이라는 측면으로 좀 어렵게 나갈 수도 있는데 이 비판적인 측면이 하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장과 근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문제되는 파트가 되겠죠. 그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식을 이해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이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될 거고 그 외에 이제 내용적인 측면 이거는 이제 주제가 되겠다. 그리고 표현적인 측면 표현이라는 거는 표현법 여기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강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강조를 위해서 어떤 표현법을 쓸 수도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이제 강조를 할 거예요. 그 강조와 관련된 거. 보통 강조하면 우리 질문하지 않나요? 서리법처럼. 그리고 아닌 게 아니야.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부정이니? 이런 부정은.
이중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이중 부정도 강조의 방법의 하나예요. 여러 가지 그 강조를 위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까지도 이 글의 표현법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뭔데? 항상 문학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내용 형식 표현, 내용 형식 표현을 제가 강조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다 체계화한 다음에 지문을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내고 뭐 시를 읽고 그러시면 조금 더 정리가 잘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 수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 내용, 표현, 형식이 혼재되긴 마련이다. 수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뭐 저와 아닌 다른 사람이랑 뭐 수업을 하다 보나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내용, 형식, 표현이 다 이렇게 혼합돼서 막 설명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거를 분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건 내용과 관련된 거 의미 찾기구나, 주제 찾기구나. 이건 표현법 찾기네, 표현상의 특징 찾기네. 그렇죠? 또는 형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요해요. 시가, 고전시가의 형식들, 한가의 특징. 형식이라는 거는 시의 갈래, 그 형식, 시의 형식 갈래도 들어가거든요. 한가의 특징, 시조의 특징, 뭐 고려 가요의 특징 이런 것들도 사설 시조의 특징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 이전에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국어에서는 내용, 형식, 표현으로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놨어요. 과거부터.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할 때는 혼재돼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개념 형성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었다는 걸. 자, 그럼 다시 돌아옵시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문제화되는 부분들이에요. 알겠죠? 그런 애들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할 때는 문단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글을 안 읽었다는 내용을 전제하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 문단인데 시간 한 20초 드리면 되겠다. 자,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읽고 중요한 부분만 들춰놓으세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자신들이 보기에, 본인들이 보기에 이 부분 중요하다. 밑줄 살짝만. 여기서 독서 패턴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거 한 문단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잠깐만요. 이거 화면 캡처 좀 했어요. 지금 출첵. 자, 여러분들 요 첫 번째 문단 보면은 뭐가 떠올랐어요? 응? 야, 잠깐만 뭐라고? 야, 정의라는 내용이 이렇게 떠올랐어? 그러면은 공부가 된 사람이네요. 이 정의라는 단어 여러분들 떠오르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뭔지 설명한 거는 그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설명한 부분을 우리는 정의 혹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정의랑 개념은 전혀 글자는 다르게 생겼지만 그 둘이 의미하는 바는 비슷해요. 개념이란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어떤 것에 대한 대략적인 큰 생각이라고. 정의라는 단어는 의미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정해주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을 정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무엇이다? 기술을 말한다. 어떤 기술? 이런 거.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얘기한대요. 이게 이제 지금 첫 문단에서 우리한테 제시되는 문장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일 거고, 인공지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은요, 어떤 특징이 있대요? 이런 의사소통, 여기 의사소통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합리적인 결정. 이런 합리적 결정까지 할 수 있는 되게 똑똑한 애인가 보다. 그럼 여기는 이제 특징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인공지능의 정의, 개념, 특징을 설명한 문단이다. 자, 문단 정리 항상 꼭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의 말로 정의할 수 있으면은 또는 정리할 수 있으면은 그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문단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단 여기는 한 30초 걸려, 40초 걸리겠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추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합에 치세요. 저랑 같이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 자, 어디에 밑줄을 쳐줬을까? 혹시 찾으신 분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이 부분이 보였어요.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뭐라고 조금만 더 크게. 인공지능 개발이 결국엔 인류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그럼 그거를 읽고 나서 내 머릿속에 든 생각은 주장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느낌이었어? 좋은 거야? 아니면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서 종말이란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나면 그냥 눈으로만 읽고 해독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의미를 형성해야 돼요. 이 사람 그러면 좀 안 좋게 보나? 이 글쓴이는? 내가 아까 논설문이라고 얘기했죠. 주장이죠. 그럼 이 주장은 적어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은 관점과 나쁜 관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중립적이고 양다리면 좀 이상해. 그러면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글 쓸 땐. 우리는 근데 입장이 양다리면 좋지.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화해해 좀. 근데 아니에요. 글 쓸 때는 분명히 해야 돼요. 알겠죠? 분명하게 좋은 관점인지 안 좋은 관점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가 잡혔을 때 이건 정말 이런 느낌 때문에 이 사람 좀 안 좋게 보고 있느냐 보다라고 하는 어떤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부정적 견해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도 던져보는 거예요. 질문 던지라고 했었죠? 비판해보라고 얘기를 했죠? 부정적 견해인가? 자, 그러면 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단기 리딩가, 경계 리딩가, 뭐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 서리법인가? 아니죠. 이거는 그럼 의문형으로 통해서 화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질문의 방식이네. 그럼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또는 의문형을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현법이죠. 자신의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의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게 좋은 일이야? 아니면 이거 재앙이라고 하는데 경계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잠깐만. 내용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앞과 뒤가 서로 다르네? 앞과 뒤가 똑똑한 기계하는 건 반길 일이야? 아니면 뒤에는 경계할 일이야? 서로 내용이 어때요? 대비적이죠. 대조가 일어나고 있네요. 이것도 표현법이죠. 이미 시에서 다 했으니까 대조가 일어나면서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일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면서 질문의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선택지가 나오면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어렵다. 근데 그런 문제 여러분들 되게 약하다고 하세요. 근데 그런 문제 풀 때는 다시 역으로 가는 거예요. 대조 어디 나왔지 찾아주고, 의문형 어디 나왔지 찾아주고, 그러면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나 찾아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선택지에 나오는 이런 전개 방식 표현법의 특징들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역으로 가서 찾아주는 연습,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풀면 안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떤 또 표현법이 있냐?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인용이라고 라면 무슨 인용이지? 직접 인용이에요? 간접 인용이에요? 직접 인용이에요. 이것도 문제 낼 수 있어요.
운영이 여기서 직접 인용인데 선택지에서 뭐라고 나오면 간접 인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째게 올려야 돼 일단. 알겠죠? 직접 인용을 근데 간접 인용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꼭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본문은요. 선생님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요. 모의고사 지문은 좀 어렵거든요. 바꾸기.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을 항상 윗글을 바탕으로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에 조건이 걸리죠. 문제 풀 때마다. 그럼 윗글의 내용을 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푸는 거에 함정을 또 뜯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용이 된 걸 찾아서 여기 직접 인용됐네, 간접 인용됐네 찾아서 선택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인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인용된 부분만 볼까? 인간의 자리를 교체할 거야. 좋은 건가? 그러면 나 이 단어를 되네. 아니 이건 빼앗는다라는 거죠. 부정적 견해죠. 또 과학적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인간은 어떤 식으로 뭐 자리를 빼앗을 거야,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박사의 견해를 인용했습니다. 전문가의 인용, 글의 인용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자, 이 인용의 효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전문가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그렇죠. 전문성 또 신뢰도.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고 해서 신뢰도가 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전문가일 때. 예전에도 제가 막 논문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이거 느껴보라고 했었죠. 제 논문 보여주면서 저 사람 아니 얘 했었나? 신뢰도 높여주는 거 했었나? 간만에 해볼까? 아니지? 안 해도 되지? 나중에 필요할 때 할게요. 이렇게 신뢰도를 높여주는 이 효과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말을 인용할 때. 그러면 전문성이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자신의 주장에, 자, 이 표현을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이 표현은 주장에 대한 타당성이 높아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혹은 뭐 문제 제기에 대한 타당성을 높여준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될 거야. 지금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봐. 자신이 문제 제기하고 주장하려는 바에 대해서 그런 타당성, 타당하다는 건 마땅히 그러하다. 당연히 그러한 거야. 당연히 그러한 성질 느낌을 더해주고 있어요. 자, 다음 문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첫째, 두까지 여기도. 모르는 단어 있나? 공방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공격과 방어가 쉽죠? 공방이라고 해서 뭐 만드는 공장 공방 이런 게 아니니까. 문장 구어 나왔네요. 하지만은 좀 끊어주는 느낌. 항상 끊어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다 끊어줘야 돼요. 그러나, 하지만, 왜냐면 우리는 앞에 있는 문맥과 뒤에 있는 문맥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 그 미묘한 차이점들도 여러분들 느껴줘야 되니까. 자, 앞에서 생각하는 기계 누구? 인공지능이라고 그럼 이거는 무슨 법이 쓰인 거지? 맞아요. 인공지능. 자, 비유법 중에서 은유법이죠. 왜 은유법이 쓰였을까? 왜 비유법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조금 더 문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은유거든요. 은유를 우리 표현할 때 A는 B다 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A는 B다. 그럼 여기서 A는 B다 여러분들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 뭐는 뭐다?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기계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은유법에 딱 적절하죠. 이해됐어요? 생각하는 기계가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기계다. 은유법이구나. 비유를 했구나. 그럼 윗글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특징을 설명했다. 맞는 선택지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래요. 안 돼요, 모른대요? 몰라요. 그리고 미래 사회가 어디로 향할지 공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예시를 들면 우리 지금 이런 상황, 지금 우리의 현 상황, 우리의 현 상황 속에서도 이런 온라인 수업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주제도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온라인 수업 별로 좀 수업에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 수업 괜찮은데 나는 오히려 집에서 들으니까 편한데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고민해본 적 없는 문제가 마주했다는 거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잠깐 이제 TMI.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좀 찬성론자예요. 나는 10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면은 시간도 절약돼, 공간도 극복돼. 근데 집중이 안 돼요. 그건 네 문제야. 너의 문제야. 너의 문제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알지. 그 문제도 알지만 굳이 선택을 하면 온라인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굳이 오라고 하면 학원으로 와. 학원에서 수업하자. 이게 더 맞겠죠. 근데 안 될 때가 있잖아. 힘들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라도 우린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 잠깐 이게 TMI라고 해서 딴 데로 빠졌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거대형 영향을 지닌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공지능이죠. 예상치 못한 심한 부작용이 생기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밑바닥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되기 전에 우리는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 제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 받아주는 문장인 거죠.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되겠죠. 이러니까 우리 고민해봐야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유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좀 함축적 의미로 두 가지를 넣네요. 여기 있네. 축복 그리고 재앙. 두 가지 시선이 있을 거예요. AI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재검토돼야 된다. AI가 지금 재앙이 되는 경우 있나? 여러분 혹시 집에 그런 AI 스피커 하나 있어요? 기가진이 이런 거. 기가진이 스피커 모르는구나. 기가진이 스피커를 말하면 기가진이 뭐 틀어줘 이거 틀어주던데. 기가진이 아기상어 틀어줘 그러니까 아기상어 뚜루뚜루 우리 집에 항상 나와. 그러면은 나는 막 핸드폰을 찾아서 틀어줄 일 없이 이렇게 말로써 인공지능이 그냥 내 목소리 인식하고 이렇게 틀어주니까 나한테는 축복인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 자신도 한번 이 글에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알겠죠? 자신이 질문도 던져보고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질문대고 이거는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질문대고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글에 대해서. 그래야 이 글이 이해되고 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자신이 노력하는 모습인 거고. 자, 넘어올게요. 자, 인공지능 발달을 위해 던지는 길은 두 가지 갈래요. 1번 로봇을 향한 길, 2번 인간을 향한 길. 바로 이해돼요? 로봇을 향한 길, 인간을 향한 길? 로봇을 향한 길은 뭐야? 이해돼? 이거는 그러면은 공부를 했다는 거고. 로봇을 향한 길, 인간을 향한 길. 로봇을 향한 길은 뭘까? 여러분들 배경 지식 다 동원하지 말고 지금까지 현재 읽은 내용으로만 해서 로봇을 향한 길은 뭘까? 인간을 향한 길은 뭘까? 알 수 있어요? 나는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읽은 것만 보면. 자, 지금처럼도 로봇을 향한 길이 그럼 뭐야? 인간을 향한 길이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가지 길을 설명해 줄까? 최소 두 가지 길을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럼 진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나? 보라는 얘기죠. 첫째는, 둘째는 나왔구나.
그럼 첫째는 둘째는 기준으로 이 문단을 1분 드릴 테니까 첫째, 둘째 다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 한번 해보시죠. 오늘 춥다네. 나만 덥니? 그렇구나. 나만 덥구나. 알았어요. 뭐 내가 땀 좀 더 흘리면 되지 뭐. 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이 사람 하고 싶은 얘기가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은 여기부터 본론이 일어나요. 그럼 앞에는 우리가 서론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라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라면 이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는 이 정도로. 이 논설문 같은 경우는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입니다. 그럼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 하고 싶은 말 뭔데? 지금부터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두 가지 갈래의 길을, 과제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로. 첫 번째는 쳐볼까? 강력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우리의 문제래요. 이게 우리의 과제 첫 번째 과제라는 얘기죠. 로봇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 5억. 살인 로봇을 만드는 국제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국제규약의 제정. 근데 국제규약의 제정은 1번 도덕적 기준을 준수하는 방법, 그리고 막는 국제규약. 이렇게 뭔가를 만든다는 거죠. 준수해서 지키고 규약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 또한 끊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다양한 상황이와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하에서 로봇을 작동하게 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모색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입니까? 찾아보다라는 거죠. 방안을 찾다. 색자가 탐색하다의 색자예요. 찾다라는 의미. 설계자의 의도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로봇이 스스로 무력화할 수 없는 자폭 스위치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통제하자는 거예요? 로봇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다.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 준수, 도덕적 기준 준수, 국제규약 제정해서 그 안에 그리고 규약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작동. 그리고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네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과학자들은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마련해내시고요. 입법자들은 법률과 사회적 합의를 적용할 것입니다. 입법자는 무슨 단어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겠죠. 사회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럼 뒤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했어요. 입법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앞에서 1번 뭐였죠? 도덕 기준. 입법자 기준에서 1번이에요. 그리고 국제규약 제정 입법자 기준에서의 두 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또한 뒤에는 기술하라면서 기술. 그쵸? 이거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1번이 로봇이 작동하지 않게 모색하는 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모색하는 거. 여기를 이제 기술적인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원격 자폭 스위치도 넣는 거. 이것이 기술에 대한 2번의
정보를 얘기했죠. 첫 번째 문단은요, 이 첫째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 하나만 설명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한 첫째일 뿐, 첫 번째 길일 뿐, 안에 내용은 상당히 많죠. 이거 다시 한번 도식화 시킬게요. 뒤에 가서, 옆에 가서 도식 한번 해봅시다. 이 첫째를 도식화할 수 있는 분들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첫째는 누구에 대한 길이었어요? 응? 로봇을. 그럼 로봇을 향하다라는 것은 로봇을 통제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로봇을 향하는 길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었죠. 입법자 기준에서 또 개발자 기준에서. 입법자 기준에서는 1번 도덕적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2번 국제 규약 만들어 주세요. 개발자 기준에서는 1번 사회적 합의를 가진 알고리즘. 그래서 벗어나지 않게. 2번 무력할 수 있는 스위치. 이렇게 결국 4가지 방안을 얘기한 거예요. 상당히 많이 얘기했어요. 로봇을 향한 길에서.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로봇을 향한 길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 도덕적 규약, 국제 규약, 알고리즘, 무력화 스위치 같은 경우는 다 로봇을 향한 길이겠죠. 그러면 여기 하나가 추가돼서 로봇을 향한 길이 아닌 애를 넣어서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찾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이제 추론해낼 수 있으면 생각을 미리 해낼 수 있으면은 내용이 더 정리가 잘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 로봇을 향한 길이 아니라 뭐가 하나 추가될 수 있어? 인간을 향한 길이 추가될 수 있겠죠. 이 인간을 향한 길을 한번 뭐 5번으로 넣어서 이것을 선택지를 고르게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여기서 어려운 게 다 지문에 나온 내용이거든. 그치? 지문에 나온 내용이 여기 인간을 향한 길 하나 넣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읽고 나서 선생님 이거 도대체 다 맞는 답인데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로봇을 향한 길은 여기 4가지거든. 이 4가지를 너는 인간을 향한 길까지 넣어서 지금 헷갈려 하는 거야. 그런 경우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용 정리는 명확하게, 명쾌하게 도식화하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이따가. 자, 이제 둘째로 갑시다. 둘째는 그러면 어떤 길? 인간을 향한 길이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인간을 향한 길일 거예요. 생각하는 기계라고 얘기를 했네요. 앞에서 또 비유적인 표현 그대로 썼죠. AI가 인공지능이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을 찾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인간을 향한 길이죠.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로봇한테 시키는 건가? 아니야. 인간의 가치를 우리 인간한테 지금 인간을 향한 길에서 설명하고 있죠. 인간 너희들이 스스로 가치를 높여줘야 돼. 자, 인간의 가치 어떻게 높여요? 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뒤에 즉이라고 하는 재진술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지.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생각해봐. 인간의 특징 활용해봐. 인간은 어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현상, 인간의 생각, 그리고 인간의 특징, 인간의 고유한 특징, 이것을 이제 생각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의식현상을 구현이라는 단어는 무슨 표현일까? 구현. 구체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그렇죠? 구현해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구분될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럼 이 감정과 의지는 앞에서 어떤 무슨 특징? 인간 고유의 특징이 되겠죠. 안 보이나? 보여요? 한번 요걸 할게요. 감정과 인간 의지는 인간 고유의 특징이 되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지.
이것을 찾아서 가치를 높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확연하게 인간을 향한 길이겠죠. 그리고 이게 큰 차이점이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 두 번째 길은 두 번째 방법 인간을 향한 길. 이거는 인간 고유의 특징. 찾아 가치를 높이자. 저는 활용하자. 가치를 높이자. 활용하자. 자, 이런 말로 이제 지문에서 준다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도식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로봇을 향한 길, 인간을 향한 길이 서로 다르다는 거. 근데 이런 문제의 유형을 어떻게 주냐면요. 자, 로봇을 향한 길에 이렇게 문제 패턴이에요. 기억을 체크한 다음에 자, 기억에 해당하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선택지만 보면 다 지문에 나왔던 건데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헷갈려. 이게부터 선생님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문제를 잘못 생긴 거야. 이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이런 패턴 조심하라고요. 이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문 안 읽고 풀다가 선생님 답이 없어요 하고 도대체 어려워요. 아니 왜 어려워 이게. 이렇게 나뉘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들 스스로 내용 정리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좀 특징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만 잘해도 문제는 금방 풀려요. 알겠죠? 이런 잔소리 계속하고 있죠? 분명히 이거 갖고 온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거 도대체 이게 왜 답인지 모르겠어요. 인간 고유의 특징을 여러분들 활용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 보고 눈을 찾기가 아니에요. 국어는.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거쳐야 돼요. 생각을 거쳐서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준다거나 뭔가 도식화해서 내용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눈으로 찾기는 절대 안 통해요. 자, 밑에 감정은 그럼 이거 앞문장과 연결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좀 더 읽어봅시다. 여기까지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한 30초 드릴게요. 그리고 이 문단을 왜 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왜 줬지? 이 문단이 왜 필요했지? 이 글에 있어서. 이 문단은 왜 쓰인 거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 질문 평소에 우리가 안 하니까 도대체 저 선생님은 뭘 질문하라는 거야? 이게 왜 필요한지 왜 물어보지? 이 문단이 이 글의 흐름에서 여기 부분에 들어가야 될 이유. 고민하는 시간 1분. 그리고 명쾌하게 자기가 설명할 수 있으면은 돼요. 설명하라고는 안 시킬게. 지금 읽었던 이 부분이 왜 이 부분에 들어갔을까? 이거는 뭐 선생님 제 생각만 정답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제 생각만 정답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글은 여기 쓰이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자 본인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여기 왜 쓰였는지. 손 살짝만 들어줘. 들은 거지? 자 그러면 내용보다 한번 구조를 봅시다. 앞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어요? 앞에서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된 과정을 한번 따져볼까? 인간을 향한 자 둘째의 길이었죠. 네. 이 둘째의 길은 뭐 하라고 얘기했지? 인간 고유의 특징을 인간 고유의 특징 뭐라고 했어요? 감정과 의지
감정과 의지를 뭐 하래요? 잘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죠. 첫째 길도 있었어요. 근데 이미 둘째 길을 우리는 들어섰잖아. 그럼 다시 첫째 길을 생각해 줄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고, 이 첫째 길과 둘째 길은 왜 나온 거지? 우리의 과제였죠.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첫 번째가 이런 길이 있고 두 번째가 이런 길이 있어. 그래서 두 번째에서 우리 감정과 의지를 잘 활용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그럼 감정과 의지는 왜 우리의 인간 고유의 특징이니?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지. 왜 이것이 감정과 의지가 이것이 왜 인간에 대한 특징이야? 라는 이 설명에 대한 문단이겠죠. 이게 왜 인간의 특징이야? 감정과 의미가, 감정과 그 의지가. 읽어볼까? 뭐라고 설명했는지.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이렇다고 감정을 되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건 그냥 설명하는 글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금 감정은 뭐고 의지는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이야.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은 감정은 강점이면 동시에 결함이 되기도 해. 감정에 대한 설명.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라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야.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된 거야. 이런 감정과 의지는 인간만 갖고 있는 거고 인간이 지난 세월을 거쳐 공감, 두려움,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전시켜 왔고요. 이런 감정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결과야라는 이유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인간만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야라고 설명하는 문장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문장 가기를 잠깐 보면, 자, 우리에겐 과제가 있어라고 지금 주장했죠. 이 주장에서 우린 두 가지를 고려해 봐야 돼.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까지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라는 주장이고, 인간의 길에 있어서는 이런 인간의 감정과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활용해야 돼라는 주장을 할 거면 이 주장에 대한 이유겠지. 이거는 왜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넌 얘기하니? 라고 글쓴이한테 물어본다면 감정은요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이야. 그리고 동시에 강점이면서도 동시에 결함이 되기도 하지만 얘는 수백 년 동안 인간이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런 전략의 결과야 라고 하면서 이거는 인간만 갖고 있어 라는 이유로서 지금 앞에 있는 문단을 좀 뒷받침해 주거나 또는 설명해 주거나 혹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문단입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요. 그냥 내용만 쭉 읽어서는 전혀 이런 거 못 잡아요.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 파악해주는 이 문장 구조도 이 부분을 독서 이론에서는요. 문장 구조도라고 얘기해요. 문장 구조도. 학교에서 어렵게 나면 문단에 대한 뭐 각 문단을 가나 다라 이런 식으로 앞에 넘버링 한 다음에 뒤섞어 놔요. 근데 뒤섞어 놓지는 않는 거야. 근데 혹은 뒤섞어 놓지 않더라도 문단의 구조를 도식화하세요라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자, 이제 나머지 여기는 한 번에 또 읽어봅시다. 여기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봅시다. 30초 드릴게요. 이 문단은 앞부분 문단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앞에서 감정과 의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감정과 의지를 이어서 하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분명히 여기서 문단이 좀 끊어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문단이 좀 끊어지면서 이 문단은 새롭게 시작하는 건가 아니면은 뭔가 앞에 있는 거랑 연결되는 건가 어디로 연결을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셔야 돼. 그 문맥을 읽으면서. 자, 그러면 자, 들어가 봅시다.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이 과학자들과 입법자의 과제라면, 자, 이거 앞에서 얘기했네요.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의 과제 몇 번째 길? 첫 번째 길. 첫 번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철학적 질문은 각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해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길에 가까워요? 두 번째 길에 가까워요? 그래요. 두 번째 길에 가까운 질문이죠. 인간의 고유한 특징. 인간이란 무엇이야?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 나만의 가치는 뭐야? 두 번째 길에서 대한 내용으로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앞 문단과는 연결은 되지 않지만 다시 두 번째 길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시켜서 이거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어휘 설명해 봅시다. 철학이라는 거는 뭐지?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맞아. 철학이라는 단어가 학문이긴 해요. 근데 저 철자가 밝혀내다라는 철자예요. 여러분들 철학자들 생각해봐. 철학자들이 되게 쉬운 철학자들 생각나요? 혹시? 단순한 사람들이 있었나? 철학자 중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철학자 누구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철학자고 플라톤도 철학자고 또 데카르트도 철학자고 칸트도 철학자고 응? 공자도 철학자고 맹자도 철학자고 순자도 철학자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다 인간이란 무엇이지 이 세상은 무엇이지 라고 사실 그 답을 여러분도 찾을 수 있나? 인간이란 무엇이에요? 답 찾을 수 있나? 찾을 수 있어요? 왜 못 찾아? 찾으면 되지. 철학하면서 밝혀내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찾아지진 않을 거야. 쉽지 않은 일들을 계속 생각을 통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철학의 분야는 어느 특정한 분야만 있을까? 아니에요. 과학 철학도 있고요. 인문 철학도 있고요. 예술 철학도 있고요. 미술 철학도 있고요. 문학 철학도 있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 뭐가 있니? 관심 있는 주제. BTS 철학도 있어. BTS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거. 도대체 이 세계는 무슨 세계지? 이 아미의 세계는 어떤 관계지? 우리 현실 관계의 이 연결성은 뭐가 있지? 계속 생각해보는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보는 것을 철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철학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어렵게 접근하지 말아요. 이유 찾으려고 쉽게 밝혀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철학해보라는 거예요. 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철학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인공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집니다. 근원적 질문 뭐예요? 앞에서 나왔던 자, 요거 두 개. 힘들구나. 잠깐만요. 요 부분은 5분만 쉬었다 합시다.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5분 쉬었다 할게요.